혼인이 지연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출산을 받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갖다 조성할 수 있는 구조, 또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야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저출산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유혜정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정리해줄 김하영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독일의 대형 과학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다룬 영상, 이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독일의 대형 과학 유튜브 채널인 쿠어츠 게자트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제목은 한국은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업로드 열흘 만에 1000만 회를 넘기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2060년 한국 인구의 30%인 1600만 명이 사라지고 인구의 절반인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예측하면서 25세 미만은 10% 미만, 유아 인구는 1%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최근에는 OECD도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60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렇게 될까요? 이게 참 먼 미래의 일이라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좀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해외에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시나리오는 현재 0.7명대 출산율이 유지된다라는 시나리오에서 인구가 반토막 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계청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요. 고령 인구가 절반이 넘어서고 생산 연령 인구는 절반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85년 정도인데 그때 되면은 우리 전체 인구가 한 2,500만 된다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단 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한다면 이 예측값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측값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이대로 가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뭡니까? 한국이 오랫동안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구조가 상당히 경쟁적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교육 문제라던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점점 심화되면서 생존이 매우 중요한, 청년들에게 중요한 사회가 됐던 거죠. 그럼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아무래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어떤 비용은 점점 부담은 늘어나는데
가족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랫동안 출산율이 이렇게 하락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아이를 낳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는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적인 요인이라던가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합돼서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 저출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한미연에서 작년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경제적인 요인, 여성은 문화적인 요인에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젠더 간 인식 차이도 이런 출산율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저출산이 사회 전반에 큰 문제를 끼칠 텐데 그중에서 가장 심한 위기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장기간 저출생 문제가 지속이 되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급격한 인구 고령화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이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 인구의 감소입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혁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도 낮은데 2040년대 되면 거의 0% 성장이 기본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 근간의 어떤 기반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더 이상 인구 구조를 개선하거나 인구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력을 분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속도 또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 시기로는 6에서 10년 내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는 기업의 절반인 45.8%가 원활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꼽아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산업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경제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산업 전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첨단 산업의 경우는 청년 인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지금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생산 인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냐면 앞으로 10년 내에는 한 300만 명, 부산 인구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앞으로 20년 내에는 한 900만 명 정도, 서울 인구 정도의 생산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도 이게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에서 3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에 또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출생아 수가 좀 늘었다면서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 출생아는 23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03명, 8,300명 증가했는데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상승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의 반등은 30대 여성 인구가 주도했는데요. 인구가 많은 1991년에서 1990년생 여성들이 30대 초반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게 일시적 상승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반등의 시작점인지는 좀 확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에 변화가 과거의 어떤 출산율 변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혼인율과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출산율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2012년 이후 혼인 건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고 2020년 코로나
코로나 발생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부터 조금씩 다시 회복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2019년 건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지연 효과인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인 이후 첫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추이로 봤을 때는 혼인 지연 효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속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부위원장은 2031년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인구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요. 1990년대생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 60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생 이후로는 40만 명대로 이제 줄어든 것이죠. 이렇게 90년대생들을 우리가 에코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에코붐 세대가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게 거의 끝나가는 게 2030년대 초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30년대가 넘어가게 되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청년 자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증가를 해도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문제에 직면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31년까지를 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골든타임이라면 그 여러 가지 관련 대책, 뭐 방향, 속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많이 보완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은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정부의 대책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실효적인 대책들을 많이 포함하고도 있고 속도도 많이 빨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OECD 평균으로까지 가려면 지금의 대책이나 속도는 아주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과감한 정책과 빠른 그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출산과 양육에 영향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통계개발원 연구진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경제 활동 상태 등의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 가구에선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선 그 차이가 더 컸고 반대로 1에서 2분위에선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소폭 많았는데요.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서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 양육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결혼 연령대에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선진국 중에서는 매우 상위권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일도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으려면 이런 경제활동과 출산 양육 간의 대체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여성에게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고질적인 한국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왼쪽 손가락에 있는 게 결혼 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까지 오르셨단 말이에요. 네. 힘드셨을 텐데. 네. 네, 어떻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여자가 일을 하면 아이를 안 낳거나 아이를 낳으려면 일을 그만둬라라는 그런 좀 사회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동과 어떤 양육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35세에서 39세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M자형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의 근무 환경에 따라서 양립 가능성, 일가정 양립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좀 늘면,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출산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서 작년에 리서치 업체와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 정도, 62%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산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2세 계획이 없는 그 62% 중에서 그 62%의 44%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한 27% 정도이기 때문에 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층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층에게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는 정부의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 그리고 급여 지원을 꼽고 있고요. 또 기업의 지원으로는 학자금이나 보육비,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과 또 자동 육아휴직, 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정부도 관련 대책 내놓고 있는데 올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이랬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올해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직기간이 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확대됐고 출산 전후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또 미숙아 출산에 대한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육아인데요.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또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급여 지원은 월 최대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됐는데요. 대체 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지원을 늘렸습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를 유럽에 있는 일가정 양립을 잘하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기업에서 얼마나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여전히 여성들의 활용률이 높다라는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잘 되려면 이 산업 구조의 특징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85% 정도 됩니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한 50에서 60%이거든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 인력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럼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관련 내용을 김하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함께 육아의 책임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는 건 바로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인재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와 구성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수가 10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에 비하면 465배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직원들의 육아에 이토록 적극적인 이유는 가족 친화적 제도가 곧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가설이 실질적인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아무래도 기업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의 측면입니다. 또 실질적인 조직의 성과 향상과 인재 확보의 용이성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롯데그룹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상사의 결재 없이 출산 직원이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등을 도입한 바 있는데요. 남성 직원이 경제적 이유로 휴직을 꺼리지 않도록 첫 달에는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가 전액 지급합니다. 계열사 중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난임 시술비도 확대 지원합니다. 인력 유출 고민이 많은 강소기업들도 가족 친화적 제도 운영에 적극적인데요. IT 회사 모션은 육아휴직으로 늘어난 동료들의 업무 부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육아휴직 대체 보상 제도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워킹데디 소모임, 아빠는 모션 히어로가 활성화되어 있을 만큼 가족 친화 경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 이 제도들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온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롯데그룹에는 남성 자동 육아휴직이라고 자녀를 출산하시게 되면 남성 직원분들이 1개월가량의 휴직을 들어가시는 제도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을 했는데요. 이 6개월 연장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들 중에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희 상대적으로 좀 더 적은 남성 직원분들도 더 휴직을 사용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있는 제도인 남성 자동 육아휴직을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 제도 자체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많은 임직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돕는, 그리고 누구나 좀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정착된 그런 기업들의 성공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성공 요인이 기업과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 간에는 이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S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S가 가족 친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어떤 그런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근로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 내에 남성이 많거나 청년이 적은 기업일수록 일거 가정 양립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거 가정 양립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그 동료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복지라고 하는 어떤 인식 변화가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거 잘해주면 자부심도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심과 별개로 경영진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친화적인 기업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 기업 대표가 혹은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영진의 의지와 별개로 또 기업 구성원이 경영진과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원활한 시스템을 갖춰진 경우에는 바텀업 시스템으로 의견이 아래에서 위로 전달됨으로써 제도가 구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용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확산됐을 때 이런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던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기업들마다 생산 방식이라던가 또는 근무 방식 그리고 인력 규모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가족 양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생존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일가족 양립보다. 이 업무의 공백을 대체 인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대체 인력 구하기 어려운, 또 한편으로는 교대 근무라던가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무 환경에서는 일가족 양립 적용하는 게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에 실시한 그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을 가장 높은 이유로 꼽았고요.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문화 그리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면밀한 조사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하는데 어떤 한계점이 드러났다, 한계가 있다, 어렵다 이렇다면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그 기업에 맞는 일가족 양립 제도가 무엇인가를 좀 더 모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노무라던가 업무 분장이나 인사제도 같은 시스템도 개발을 해서 좀 보급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비용이 나타날 텐데 그런 비용들을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가 가정 양립 제도를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때 노사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경우에 기업의 문화가 바뀌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시행했더니 이윤이 늘더라. 이러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면 당연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이 나서야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의 변화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황에서 좀 이렇게 정부가 기업에게 당근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되고요. 최근에는 출산장려금 비과세도 이제 도입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던가 세무조사 유예, 정부 사업 입찰할 경우에는 우대해준다, 혹은 금리 인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과 동시에 채찍도 마련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공시 의무화가 올해부터 실시가 됐고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되 또 그만큼 인센티브를 좀 같이 병행해야 기업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기업들도 이윤만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그 가치 그리고 장기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보긴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연에서 작년에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일가정 양립 지원 수준과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점수가 1점 오를 때마다 1인당 매출액이 2.7% 오른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단순화된 모형이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잘 갖춰진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직장 만족도와 또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도 같이 높아지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큰 규모의 직장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공무원 이런 분들은 육아휴직 같은 거 요즘에는 그렇게 눈치 크게 안 보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른바 사각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육아휴직을 비롯해서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 지원의 어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 농어촌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제외되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마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사각지대 해소를 어떤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한 내년쯤 되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떤 정책 개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희망 섞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력업체에 자격을 부여할 때 이런 걸 좀 대기업이 봐주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반성장 평가 제도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나 공급업체, 연관업체를 자사 수준과 동일하게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 점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해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데 대선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저출산 정책 뭐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현금성 지원이 주로 이제 골자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현금성 지원 금액을 다 포함을 하면요. 0-1세에는 이제 부모급여를,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의 현금성 지원의 문제는 0세, 1세에 너무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비용보다 지원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는 비용 더 많은데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도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어떤 공약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총액을 늘리는 것보다도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는데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한 일가정 양립 여기에 대한 핵심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라는 게 휴직 기간에 쓸 수 있는 1년, 2년 요 짧은 기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육아라는 건 상당히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되고 시시각각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문화가 좀 더 유연하게 바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용이라고 하는 게 전일제 고용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 보면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불이익이 없고 또 고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그런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는 기간에는 그런 고용 형태에 있다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다시 전일제로 온다던가 이런 고용 형태의 유연함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근무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 근무, 시간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장소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구직을 할 때도 이게 실질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굉장히 더 장기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근로자들은 장시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 단절의 위험도 높아지고 본인들이 복귀했을 때 그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재택근무든 단축근로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외에도 또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족 정책을 많이 잘하고 있다고 알려진 핀란드의 경우는 2010년에 출산율이 1.87명이었는데 2023년에 1.26명으로 초저출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왜 유럽의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나라는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일과 어떤 물질적 가치를 훨씬 더 우선시하고 반면에 가족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걸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경우도 보면 가족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가족의 가치를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이게 캠페인만으로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여유롭고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출산을 좀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산은 임신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출산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장기간 동안 양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지원보다 안정적인 육아 인프라 이런 것들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다. 출산에도 차별받지 않고 나의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성을 갖고 진행이 된다라는 정책적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사회적인 이슈인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